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석기 시대 엄포를 노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다시 관세 때리기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꺼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 관세 리스크까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경제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자, 이번에도 잘 넘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또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최남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어마 토크쇼 직설은 SBS 비지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얻은 게 없다는 비난 여론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품목별 관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에 부과하던 방식을 좀 바꾼 것도 있고요. 관세율 적용 자체를 좀 바꾼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관세 정책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경이 일단 궁금합니다. 오성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목표 달성을 하느라고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하면서 이런 전쟁이 불필요한 전쟁을 왜 했느냐라는 비난이 있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중동에서의 어떤 안정, 거기를 위협하는 이란을 이번 폭격으로 맹폭으로 당분간 이제 눌러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를 벌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재정을 낭비한다는 그런 비난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품목관세 조정을 다시 이제 꺼낸 배경은 이게 이제 4월 이게 지난 1년 그 해방이나 1주년에 마친 그쪽의 정치적 어떤 그 성과 이런 걸 다시 얘기하기 위한 이제 이벤트성으로 보이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잔인한 달 4월이죠. T.S. 엘리엇 시인이 말한 과거의 어떤 잊혀졌던 그 기억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2월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제 상호관세가 위헌이란 판결을 얻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지 않았냐 하는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촘촘히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전쟁으로 이제 소모된 이런 재정도 다시 이 세수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포석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또 지난주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를 런칭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적으로는 출생 시민권 제도 그거를 직접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접 가서 구두 변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재집권 후 두 번째로 이제 법무장관 펜 본디를 경질하면서 내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우리도 정치 표현에 그런 거 있죠. 그 대통령이 강한 그립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자신이 강한 그립을 쥐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전쟁이 조금 가려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 어젠다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바뀐 기준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 철강 함량에 따른 각각의 관세를 계산했다면 지금은 15%만 넘으면 일괄적으로 25%가 부과가 된단 말이죠. 이제 이게 분석하기로는 예를 들어 우리는 가전제품을 많이 수출한다면 가전업계에는 이게 좀 더 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오른 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걱정되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전 그 수출을 본다면은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한 30억 정도를 지금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2위 베트남은 한 4억 정도밖에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가전 수출이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더 없지 않나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작년 2025년 통계를 보면은 한 23% 떨어졌어요. 이 분야 미국 수출 이 분야에서.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요게 한 2010년에서 2019년 수출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2021년서부터 2024년에 수출이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 그 락다운 할 때 네. 그때 수요가 증가한 걸로 보는데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우리가 작년, 재작년, 우리가 재작년 뭐 3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한 5년 전, 7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한 그 정도입니다. 참 이게 최 교수님 이게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바뀐 기준이 득이 커지는 건지 실이 커지는 건지 면밀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득실을 따져본다면 단기적으로 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네. 그러냐면 과거에 그 이제 함량에 따라서 부과를 했던 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 가격이 1,000불이면 250불 이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 철강 함량이 높고 그리고 이 가격이 클수록 부담이 큰 걸로 적용이 그렇죠. 되거든요. 전에는 철강 함량이 모수가 돼서 그거에 따른 관세가 맞습니다. 부과가 된 예, 예.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하고 LG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그 함량이 좀 적으면서 가격 단위가 낮은 뭐 식기세척기나 아니면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좀 덜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주력 품목이 네. 세탁기하고 양문형 냉장고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큰 가격이 큰 거에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면 그리고 특히나 미국 이 가전 시장이라는 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센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전가시키게 되면 100% 전가시키게 되면 우리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들의 그 이익률이 조금 다소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익률이 좀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 우리한테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우리가 그 지난번에 특히 세탁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세탁기 그 반더핑 받았을 때 그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 미국 측의 공장을 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나라만 맞는 관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같이 맞는다 이거죠. 예, 올라가도 같이 우리나라가 좀 올라간다. 경쟁에 뒤진다면은 미국 회사들, 뭐 워풀 같은 회사들한테 뒤질 것 같은데 네. 반덤핑한 사례를 봤다면은 그때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세탁기도 가격을 같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뭐 수요 타격은 받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 뒤져가지고선 타격은 별로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풀 하면 미국 대표 뭐 가전업체. 네. 지금 뭐 요즘에는 경쟁력이 많이 밀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원래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그 부과되는 자체 관세는 원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보니까 부과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과 기준을 바꾼 거는 사실은 수입업체 기준이 아니고 예. 미국 내의 최종 소비자 예. 가격에 대한 관세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세 체계를 그렇게 일관적으로 획일화하고 간편화했다라는 사실 논리인데요. 지난번 이제 상호관세가 보편관세식으로 매길 수 있었던 거를 안 됐죠. 위원이라고 위헌 판결 하니까 났죠.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각 부품이라든지 함량별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국가에게 혜택을 준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줘더라도 결국은 이런 상호관세가 위협해지니까 이게 미국에 해를 끼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하고도 저는 이제 그 동의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 그 가전 제품들이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 사실상 이제 4개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월풀, GE, 그다음에 LG, 삼성인데 우리 가전 기업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의 원가 경쟁력이 이제 워낙 도전을 받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찾은 게 북미에 있는 고급 하이엔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우리가 그 하이엔드 제품군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주요 플레이어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이번 백악관 그 포고문에 나온 그 부속서에 보면 사실은 이 대상을 꼭 짚고 있거든요. 창문형, 벽걸이형, 에어컨, 냉장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세탁기 이게 다 사실 우리 그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고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미국의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해서 글로벌 물량을 이제 재조정을 하고 있지만 워낙 그 하이엔드 수요가 크고 우리 기업이 잘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현지 생산으로 다 돌릴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네. 이 현지 물량을 재조정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도 글로벌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 속도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제약 요인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물기 싫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사실 직접적인 대미 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와서도 많이 늘었죠, 최 교수님. 예, 많이 늘었죠. 지금 단순히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대미 무역 흑자는 줄었고 대신에 대미 직접 투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주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지 말고 네.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팔 거는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서 팔아라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 대미 무역 흑자를 미국인 내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는 걸로 흡수시켜라라는 것으로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기업에게는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또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에게는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료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이게 고부가 가치 시장이 몰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뭐 AI를 비롯해 가지고 뭐 많은 부분이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몰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처럼 그 나가 있고 자회사의 이익이라든지 로열티 그리고 본사이익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산 기점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일자리가 변동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로 생긴 이익 환수가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파급 효과에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네. 일단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니까 이 대미 투자가 확대될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일자리가 우리가 노동 집약적이거나 예, 조립 그리고 가공 이쪽이 많이 빠져나갈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줄고 생산이 좀 줄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1달러와 그리고 이제 자회사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1달러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파급 효과로 봤을 때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1달러는 우리가 생산이라든지 고용, 뭐 금융, 항만, 세수 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네. 근데 이게 자회사로 벌어들이는 1달러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1달러거든요. 파급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네.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윤관님, 이게 중소 중견 기업들은 조금 더 대응하는 게 녹록치 않죠. 그나마 대기업들은 그래도 뭐 인근 멕시코라든지 사실 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 중견 기업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워낙 그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모든 게 다 총망라된 어떤 이른바 진검승부하는 시장이라서 사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가서 이제 승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이 나갈 때 거기 협력업체로서 따라가는 식으로 이제 그렇죠. 부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해서 공급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라든지 그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제 생산해서 주로 중국인데 이제 보내는 형태고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그 LG 삼성보다는 이제 규모가 작아졌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만도 위니아라든지 이런 네. 가전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약간 벽이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보급형 제품들을 저렴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었던 시장인 건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 대한 재점검 그다음에 역량 확대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신흥국 시장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아니고서는 미국에서 지금 같은 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예. 뒤집어서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직접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도 생산량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노동자 숫자로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관세 때문에 비용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기업들이 뭐 망하거나 뭐 줄거나 뭐 그렇게 축소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트럼프 행정부 때는 계속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나간 다음에 이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우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의원관님? 지금 계속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고위 당국자의 공식 사실 그 발표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미 1호 투자가 이제 정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같은 에너지라도 근데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원한다고 알려졌던 거는 뭐 루이지애나에 있는 LNG 뭐 수출 터미널이라든지 네. 자원 개발 같은 그런 에너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뭐 SMR이라든지 원전 그다음에 관련. 원전 그다음에 전력망 그 안정화하는 이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도 사실 일본하고도 경쟁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사업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민간이 주도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최종 안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게 많은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미국이 일본에다가는 원전을 두고 우리에게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은 질 수가 있는데 결국 일본의 산업 구조나 우리와의 경쟁 관계를 보면 결국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는 이 모든 걸 놓고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다소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결정이 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투자처를 정하는 것도 한미 간의 예를 들어서 상호 논의하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작년에 그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 위원회를 일본하고 우리 구조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두느냐, 그리고 위원회 들었을 때 거기서 반대 보팅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일본이나 한국 측에도 있느냐,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없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재건하려고 하는 국내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금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어느 정도 발언이나 이런 참여할 때 그런 능동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지연되면서 사실은 미국도 좋을 게 없거든요.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상징적인 성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고든다고 하면 네. 우리가 직접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관여라든지 우리의 개입을 통해서 가급적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사업들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 예, 먼저 지금 뭐 나온 뭐 뉴스나 뭐 지난 그 몇 달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쪽에서 관심 있는 거는 산업보다는 지역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 같은 걸 본다면 뭐 소위 루이지애나든지 표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이게 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는 주나 아니면은 경합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산업보다는 지역에 먼저 신경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상당히 염려되는 것 지금 상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같이 투자가 활발한 나라에서 수익성이 있으면은 아마 투자 구하는 거는 그렇게 큰 염려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투자를 원하는 산업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국 내에서 투자자들한테 좀 매력이 없는 고위험을 안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 미국에서 제조업이 지금까지 그냥 축소된 이유가 있어요. 그 완전히 그냥 경쟁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위험도 같은 게 그 리스크 같은 게 크기 때문에 이제 다 이동한 거죠. 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그 큰 자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걸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나 뭐 금융 그쪽으로 나가는 게 그 훨씬 더 리스크가 적죠. 그 반도체도 그 생산은 다 넘겨버리고 그냥 디자인만 남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우리가 뭐 수익성 비교적 좋은 거를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진짜 그 맛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의 이 본터인데 미국이 그 위험 평가 같은 것들을 다 안 했을까? 해서 위험 평가에서 수익성이 난다고 치면 사실 어느 자본보다도 미국 자본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소위 이게 남이 돈 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최 교수님? 네. 그러면은 남이 돈 갖고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하기에는 좀 꺼림칙하고 네. 남이 돈 갖고 한번 해보기에는 괜찮은 이런 좀 수익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물론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래서 뭐 알래스카 LNG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얘기는 1차가 아니더라도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선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예,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1차 저는 1차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은 앞서 지금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여지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뭐 이제 대형 프로젝트고 건설 일자리도 있고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고 하는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냐. 이론은. 그러니까 2, 3호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지만 이론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우리가 잘하고 지금 미국에서 당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미국이 뭐 리쇼어링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AI 센터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하다 보면 전력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전력도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있고 그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이 있는데 이 송전망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걸 또 잘하잖아요. 송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우리나라 LS 전기라든지 효성, HD, 현대, 뭐 LS 케이블 같은 데가 세계적으로 이런 송전망 같은 거를 잘 만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서로 좀 보여주고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좀 보여지는 쪽에서 선택을 좀 하고 이제 2, 3차적으로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투자하기 좀 꺼려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보여줬으니까 2, 3차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런 데도 하겠다라고 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영구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만 아까 제가 가졌던 의문들 어떻게 보세요? 자기 자본 갖고 하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참에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남의 자본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프로젝트들에 많이 추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밀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든 우리 기업들의 사실 실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건 사업성 자체가 낮고 워낙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이 어려워서 누구나 꺼리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은 사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신흥국에 많이 하는 PPP라고 하는 민간과 정부가 같이 한다거나 그 민간이 단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미국의 인프라 사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넘나드는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가 직접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연방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는 지금 워낙 미국이 돈을 많이 쓰고 지금 재정 그 부채가 한계에 오고 지금 이 어려워진 상황을 돌파한다고 해서 사실 민간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 자체도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이례적인 측면인데 우리 협상팀도 사실 이런 걸 잘 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배터리 공장 지을 때나 그 제조업 공장을 지을 때 그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화당주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공화당주가 대부분 규제가 적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노조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적고 뭐 임금이 싸고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을 했을 때 네. 공화당에서 목리를 부려서 그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울리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도 사실 그런 측면들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물론 이제 어려움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과실을 잘 골라내면 네. 어느 사업에서는 분명 손해가 날 수는 있지만 프로젝트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도 또 우리가 잘 해나가면 그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프로젝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나가는 금액이 꽤 큽니다, 양 교수님. 1차 프로젝트만 하면 54조 원 아까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화면을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뭉텅이 돈이 또 나가게 되면 늘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뭐 환율에 대한 걱정인 거잖아요. 요즘에 또 환율이 불안하니까. 환율이 불안하긴 하고 우리가 이란 전쟁 떠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도 불안하고 하도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더의 요소가 되지 요게 어떤 주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도 너무 욕심 부리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요거는 뭐 정치적인 의지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못한다. 그것도 미국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게 하나의 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요게 주요 요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한미 간의 협약도 있지 않나요? 환율 네.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투자 보류한다. 예,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적용되는 수준인지 그걸 이제 숫자를 우리가 모르니까 예측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주관적인 거고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는 매년 200억 불씩 이제 10년간 지불을 하겠다. 근데 이 200억 불이라는 게 이제 캡을 씌워놓은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불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최근에 지금 1,500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증시 자금 이탈,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달러 자산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우리 외환당국은 가만히 있었냐? 지난달 외환보유고가 한 40억 불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환당국에서 발표하기로는 이게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하고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200억 불씩 10년간 지불을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최초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에서 나오는 수익을 한 75%, 150억 불 정도 지불을 하고 대외 채권을 발행을 해서 한 50억 불, 25% 정도 지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제가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한 80% 정도를 우리가 미국 채권이나 유럽 채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한 110억 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외환 보유고를 유지를 하는데 네. 그러면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들어가는 또 비용이 1년에 한 6조에서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발행을 해서 조성을 한 외환 보유고는 외환 기금 채권의 법률에 좀 지켜야 되는데 외국환 평형기금법 3조에 따르면 이제 외환 보유고는 외환 시장 안정과 외채 상환 그리고 긴급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마중물 형식으로 조금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외채 발행하는 걸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에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투자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채를 발행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달러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외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단점과 지금 또 금리 상승기니까 좀 이자 비용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현지 차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계약서상에 현지 차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1호 투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지 SPC라고 그래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은행이나 아니면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수익금을 담보로 해서 차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또 이 관세를 돌려받게도 한국 소송에도 많이 들어갔고 이미 절차들도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여기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이 이제 소송도 참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이게 이제 전에도 이제 뭐 나왔던 건데 네. 이게 이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자동 환급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기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 품목과 그다음 금액 그걸 또 직접 계산하고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증이라는 거는 이제 그 행정 절차에 그 청구서를 만들면서 입증 자료를 같이 보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수출 수입 구조가 단순할 경우 국내에 제조업 수출 기업이 미국에 있는 그 수입 판매 법인에다가 물건을 보내고 그 판매 법인이 주요 유통 몇 개만을 가지고 그 물량을 현지에서 유통시키는 구조라면 이게 입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상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쪽에서 수입업자가 이제 그 관세를 납부했지만 여러 유통 경로로 흩어져 버리면 벌써 그 가격이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수입업자한테만 돌려주면 수입업자는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사실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절차적으로 지금 벌써 소송에만 뭐 3,000건 넘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언론 보도도 있다 보면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 언제 걸릴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네. 물론 각 무슨 법무팀이 있고 이제 해외 그 에이전트들을 써서 이제 이걸 진행하겠지만 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노력을 소모시키기보다는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차라리 지금 중국이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크게 갖고 있다가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르는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카드로. 카드 게임의 조커 카드 같이 이렇게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 계속 미국이랑 추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면 좀 더 그래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마냥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네. 그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받아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산 원유를 사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The hard part is done, so it should be easy. 지금 유가와 관련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이란에 의해서 봉쇄된 상태인 거고 여기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이란의 태도예요. 그래서 뭐 이란 의회에서는 이 관련 법도 또 통과가 됐고 근데 이게 국제법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금 실질적인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통행료가 한 척당 뭐 200만 달러 지금 환율로는 한 35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물론 가는 선박마다 좀 그 용량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네. 가장 많이 쓰는 선박은 한 척에 200만 배럴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달러로 보면은 200만 달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럴당 배 한쪽 1달러 당에. 해가지고. 예, 그래서 배럴당 1달러예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비용하고 편익 분석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 해군을 파견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력을 파견하든지보다는 그냥 뭐 한 배럴당 뭐 1달러 내는 게 나을 수가 있죠. 지금 뭐 이미 올라간 가격이 뭐 40, 50달러씩 되니까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지 않느냐? 다른 당연히 지역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 다른 지역도 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글쎄요, 뭐 저는 조금 좀
좀 돌려서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만약 이란이 여기에 대한 통행료를 받게 된다면은 그쪽에 인센티브가 바뀌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이란이 폐쇄를 했는데 통행료를 받게 된다면은 이제는 열어놓을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길을 보호해야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미국이 폐쇄를 하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이란이 너무 많이 돈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뭐 테러나 뭐 핵무기에 쓴다 뭐 그렇게 돼가지고요. 다른 데도 본다면은 좀 비슷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뭐 상당히 물밑에서 지금 좀 위험한 지역에는 지금 이미 통행료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을 겁니다. 뭐 해적이 많은 데나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선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냥 명문화 시켜가지고선 그냥 통과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편익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통행료가 부과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이 달라져요. 미국이 오히려 호무스 해협을 열려고 하는 것보다는 폐쇄시키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또 미국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순수하게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돈 내고 통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제 그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한다면 뭐 200만 달러 내고 일단은 원유를 수급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걸리 선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지금 제재 상황에 걸리는 거거든요.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란 혁명 수비대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게 포착이 되면 그 준 나라도 사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영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비용 편익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비용을 징수하는 주체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와 관련된 연관 기관이라면 여기에 비용을 지급하는 제3업자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운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물량을 갖고 있는 화주도 있고 결제 은행도 있는데 이 3자가 모두 다 여기에 동의할 리도 없겠지만 동의를 하더라도 미국이 이걸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스위프트 제재망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 금융기관이라든지 여기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미국의 동의가 있지 않고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란이 계속 그걸 뭐 피해가기 위해서 위안화를 받는다든지 뭐 가상자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페트로달러에 도전한 질서에 그렇죠. 도전하는 거가 돼서 결국은 미국의 용인이나 뭐 암묵적으로라도 수용하지 않고는 뭐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미국 정부, 이란 정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부도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현지의 압력이 좀 완화되면서 뭐 여러 배들이 지금 통과한 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외교부도 빨리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협상을 빨리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200만 달러를 주더라도 통행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낫다 안 낫다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울 것 직접적으로 같습니다.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외교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나라로 좁혀서 저희 나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보다도 이제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 유럽의 일부 국가들하고 좀 협력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협력하는 방안 안에는 또 이제 미국하고 또 협상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유를 보면 중동에서 한 70% 여전히 수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좀 분산이 지금 천천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 한 46만 배럴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변화를 통해서 수입할 거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미국이 그거를 이제 왜 바로 다 수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스템적으로 원유 재질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중동산 원유 재질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데 그걸 바로 바꿀 수는 없다,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용인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미국산 원유를 조금 더 많이 수입하고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란 전쟁의 위협이 뭐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는 한데 항상 걱정하는 게 전쟁이 끝나면 그리고 유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냐. 이 걱정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기준은 사실 전쟁 일어나기 전 WTI 기준으로 한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 초반? 요때의 유가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이제 다시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전쟁 직전에 경험했던 뭐 50달러 수준, 60달러, 63달러 수준의 그런 유가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유가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너무 높아져도 안 되지만 사실 너무 낮아져도 안 되거든요. 자국 생산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0불대의 유가는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었고요. 친환경 어떤 그런 전환, 어떤 그런 트렌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실 이제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석유 에너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또 한 번 경각심을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려는 유인이 있지 않는 한 지금의 어떤 그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다시 앞당길 그런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네. 걸프 국가들 자체도 저유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증산을 하거나 해서 유가를 낮추는 압력이 생길 때도 있지만 이 국가들도 에너지 전환 준비하다 보면 뭐 사우디가 거기에 보면 뭐 대규모 투자하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화석 에너지 시대를 화석 에너지 시대가 종식될 걸 대비해서 그 더 많은 투자를 하려면 유가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그 수익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유가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인플레이션은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니까 다르게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 면이 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공급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한 달 동안 있긴 했었지만은 지금 그 전쟁 전에 떠난 배들이 그 한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 그냥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아직 공급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품귀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런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네. 지금 중동의 그 생산 시설을 지금 일단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동시키려면은 한두 달 더 걸리고 그다음에 일부 생산 시설이 또 파괴됐어요. 요거를 고치려면은 또 그냥 수개월 또 내지 수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쟁이 만약 오늘 끝난다고 하면은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높은 수준의 최소한도 한 1, 2년 정도는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지금 그 중동 국가들이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가보면은 누군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 그거를 좀 치려고 해요. 그냥 지금 다 이 중동 국가들이 재정의 이 석유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격을 조금 내려가지고선 좀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들이 과거에 굉장히 있었거든요.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래가지고선 그런 희망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최소한도 2, 3년 동안은 높은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만약에 이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고 물가는 계속 높아 이런 것도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를 보면 네. 지난 3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2.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면 석유류 가격이 9.9%가 올랐거든요. 신선도 식품인 물가를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2.2% 올랐지만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석유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가해질 거고 싶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물가를 보면 최근 연구 그러니까 2026년 대외 경제 정책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가 충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나라다. 그래서 거의 준조세로 빠르게 전이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하게 되고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떠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KDI에서 지난 2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두바이유가 배럴당 64불을 기준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근데 현재 지금 배럴당 90달러 이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환율, 그리고 관세 리스크까지 하면 실제로 한 0.3%포인트 이상 낮추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2%대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2, 3개월 뒤에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지적을 했지만 4개월 뒤부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물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금리도 오르고 시장금리 오르면 뭐 여타 소비나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줄게 됨으로써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좀 더 위험하게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 때는 물가가 30% 오르고 경기도 침체돼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폈어요. 적극적으로 뭐 어떤 정책을 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성장도 1% 내외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끈적하게. 왜 그러냐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추경에서 아마 또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을 풀어서 소비를 또 지탱을 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1% 내외에서 성장률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최고 가격제 같은 거를 실시를 해서 물가를 조금 이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물가도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에서 계속 옆으로 끈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뭐 이제 통화 당국도 마찬가지지만 통화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끈적한 상태, 그러니까 성장률도 1% 내외, 물가도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서민들은 체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시장 금리도 상승시키면서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소비에 큰 좀 타격을 볼지 않겠나. 저는 그걸 더 훨씬 더 위험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좀 걱정되는 게 아까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까지의 그 인플레이션하고 뭐 품귀 현상은 뭐 어떤 공급의 부족보다는 사재기 때문에 일어난 게 많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한두 달서부터는 이제 품목 하나하나씩 이제 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제 추경을 할 거다, 뭐 쿠폰을 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은 뭐 근본적으로는 원자재나 소재가 없으면은 생산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품귀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있다면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가격만 오르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원유를 사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라는 식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또 주목될 거는 CPI가 나옵니다. 3월 CPI는 이란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도 상당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